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명상이 뇌를 바꾼다. 저자는 장형갑, 출판사는 불광출판사입니다. 명상은 새로운 뇌를 만든다. 요즘은 뇌과학, 의학 및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신경가소성이란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뇌를 구성하는 신경원, 뉴런들은 어린 시절 형성되어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신경세포도 질적 양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쉽게 말하면 명상과 같은 마음 수련에 의해 성인의 뇌도 기능적으로나 구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특정한 정신활동이 특정한 신경 연결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이 이론은 우리가 떠올리는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 뇌에 특정한 흔적을 남긴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런던과 같은 오래된 도시에서 수십 년간 택시를 운전해온 택시기사는 오래된 도시의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모두 기억해야 하므로 골목길과 같은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뇌 중추 부위인 해마에 독특한 흔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같은 이치로 수십 년 동안 공감, 연민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일으키고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마음 수련을 해온 티베트 불교의 스님들은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독특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흘러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독특하게 만들어진다. 따라서 평소보다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한다면 낙천적이고 행복한 뇌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도 나아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보다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즉, 괴로움에 찌든 마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면 우리의 뇌는 번뇌에 찌든 뇌에서 행복한 뇌로 바뀌는 것이다. 삶의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삶의 괴로움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서 비롯되었다는 진화 생물학적 견해가 최근 들어 관심을 끌고 있다. 다시 말해 생존 전략상 문제가 생길 때 괴로움이란 신호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괴로움이란 신호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간주한다. 첫 번째로 먼저 생존 경쟁상 우위나 독점을 취하기 위해 스스로를 외부 세계와 차단하려 하는데 이때 괴로움이 생긴다. 이때 발생하는 괴로움이 바로 고립감이며 단절감이다. 둘째,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속성에 반하여 억지로 안전성을 유지하려고 애쓸 때 고통이 생긴다.
변화를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셋째, 덧없는 출세나 권력과 같은 달콤함을 추구하려 하거나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고통을 연기 또는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쾌락에 탐닉함으로써 괴로움을 잊으려 하는 것이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미래를 걱정하며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 자신을 비난한다. 이런 괴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우리의 뇌이다. 동물들은 뇌가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인간은 고도로 발달된 뇌 때문에 갈등과 고뇌와 같은 온갖 종류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그러나 뇌는 고통을 치유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뇌의 기능을 잘 이해하면 고통의 원인도 알 수 있고 고통의 치료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뇌는 접근보다는 회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특징화되어 있어서 보상보다는 처벌에 대해 더 강력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는 진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생존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것에는 다소 늦게 반응해도 생존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포식자의 습격과 같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반응은 순간을 놓치면 생존에 절대적인 위협이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정적 심리 현상을 남겼다. 첫째는 위협자에 대한 경계심에서 파생된 불안감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동안에도 편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불안과 경계심이 주로 일어난다.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의 진화 과정에서 쫓기고 쫓는 역사를 되풀이해 오면서 위협자의 습격에 대한 불안과 경계심을 야기하는 특별한 유전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적인 자극 정보에 대한 예민성이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자극 정보를 긍정적인 자극 정보보다 훨씬 빨리 감지한다. 예컨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표정은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표정보다 훨씬 빨리 인지되는데 이는 위기 관리를 재빨리 하는 것이 생존에 보다 유리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 경험보다 우선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부정적 경험이 생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경험에 대한 기억은 미래의 생존에도 유리하므로 우선적으로 기억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의 기억 창고는 어둡고 스산하고 불쾌한 부정적 기억들로 가득 차 있다. 넷째, 실패한 경험을 성공한 경험보다 더 많이 저장한다. 우리는 몇 번의 실패 경험으로 무력감이나 우울감에 빠진 이후부터는 수많은 성공 경험을 체험하고서도 좀처럼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관계 경험 하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번의 긍정적 관계를 경험해야 한다고 한다. 5째, 부정적 경험은 분노, 슬픔, 우울, 죄책감, 수치심 등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어 간다. 또한 부정적 경향성은 과거에 있었던 실패나 상실의 감정을 더욱 쉽게 연상하고 강조하게 되어 현재의 가능성을 더욱 낮게 평가하며 미래에 일어날 실패를 더욱 과장하여 예언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성격, 행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를 더 많이 강조하려는 경향을 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겪는 일상적인 경험들은 조금씩 기억의 형태로 내 속에 남게 되는데 대부분의 기억들은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채 잠복 상태로 머문다. 이런 잠복된 기억을 암묵기억이라 한다. 암묵기억은 의식의 밑바닥에 쌓여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이루며 여기에는 이로운 기억들과 해로운 기억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내면 풍경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이 암묵기억 창고를 잘 정리하고 정돈해 나가야 한다. 즉, 이로운 암묵기억들은 더욱 증장시키고 보존해야 하는 반면 해로운 암묵기억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게 털어내야 하고 가능하면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특히 긍정적인 경험은 가능한 많이 붙들어 더욱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간직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뇌를 만들어 행복한 마음이 솟아나오도록 하는 행복의 수온지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긍정적인 경험을 뇌 속에 가능한 많이 담고 많이 붙들어 두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 3단계가 있다. 첫째, 긍정적인 경험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그 경험을 붙잡아 간직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수가 너무 많다. 예컨대 어느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을 때,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여 자존감을 느꼈을 때, 아름다운 석영을 보았을 때,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았을 때, 만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등등이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긍정적인 경험이나 일하는 가운데서 느끼는 보람, 즐거움을 작은 것이라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긍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인 후 이것을 적극적으로 음미한다. 좋은 경험을 했을 때 단 몇십 초간이라도 그 경험에 대해 집중하고 몰입해서 음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음미하는 동안 좋은 경험과 관련 있는 뉴런들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여 서로 짝짓기도 하고 새로운 신경조합을 만들기도 한다. 이 새로운 신경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좋은 경험을 뇌 속에 담아내는 독특한 신경회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복한 뇌 신경망을 구축하는 과정 동안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감과 관련 있는 신경전달 물질들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행복한 뇌를 만드는 신경화학적 기틀이 구축된다. 세 번째는 긍정적 경험이 피부를 거쳐 몸속 깊숙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슴 깊이 들어온 경험이 온몸으로 골고루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먼저 몸을 이완한 후 긍정적 경험에 대한 감각, 감정, 그리고 생각이 깊은 호흡과 함께 온몸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 얼마나 넉넉하고 뿌듯하며 행복한 일인가. 드넓은 하늘처럼 광활하게 펼쳐진 마음속 공간에서는 온갖 종류의 감정들이 뭉게구름 피어나듯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이런 감정의 연속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의 행렬이 나타나면 이를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고, 긍정적 감정의 행렬이 나타나면 이를 적극적으로 붙잡아 보다 풍성하게 키우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정적 감정은 어떤 뚜렷한 원인도 뿌리도 없이 느닷없이 피어나기 때문에 먼저 부정적 감정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능력부터 길러야 한다. 그러고 나서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이를 중립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의 첫걸음 단계이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하나의 감정들을 억지로 분별하거나 따지려 들지 말고 느껴지는 그대로 느끼려고 해야 한다. 한 번은 다른 도시의 어떤 단체에서 강연 요청을 받아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교통체증에 걸려 예정한 시간에 도착하기 힘들어 보였다.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내 마음속에서 전개되는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의 물결들을 조용히 지켜보는 일이다. 마음을 챙겨 감정들의 물결을 가만히 지켜보면 처음에는 불안이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요동치던 감정들이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지는 대신 마음의 공간이 보다 넓게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는 나를 괴롭히는 그 부정적 감정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나를 괴롭히는 미움이란 감정은 바깥에서 오는 위협이나 협박 때문이라기보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이 스스로 증오를 만들어냈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 스스로 증오를 만들어낸 것이라면 내 스스로 그 증오를 버릴 수도 있을 것이란 확신감이 들게 된다. 이처럼 온갖 부정적 감정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헛된 감정에 얽매인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경험이 풍성해지면 부정적 경험을 완화시켜 감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나아가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 경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몹시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누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괴로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감정과 기억도 따뜻한 격려와 친밀감과 같은 긍정적 경험을 많이 느끼게 되면 저절로 사라진다. 이처럼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이 혼재할 때 긍정 경험을 강화하여 부정 경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건 기억을 담당하는 뇌 속 신경기구의 작용 때문이다. 기억이 뇌 속에서 만들어질 때는 모든 장면이 다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장면만이 남고 세세한 장면들은 사라진다. 만약 세세한 것들까지 모두 기억한다면 우리의 뇌는 엄청나게 많은 기억 정보들로 넘쳐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과포화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기억의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아픈 경험으로부터 연유한다. 정신분석 심리치료에서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회상하여 찾아내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성인이 된 지금 조금만 주의 깊게 자신의 마음 세계를 성찰해 보면 나 자신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심리적 원천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상처받고 부적절하게 느껴질 때는 이를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되돌아가 적극적으로 그 뿌리를 찾아보도록 하라. 그 원인이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몸이 약해 무력감에 빠져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갈등하던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생긴 애정에 대한 불신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어린 시절 기억에서 괴로움의 뿌리를 발견하고 이를 뽑아낸다면 서서히 긍정적인 기억들이 그 자리를 메꾸어 부정적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이다. 간단히 말해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를 발견하여 뽑아내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오늘 어떤 긍정적 경험을 했다면 이 기쁜 경험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되새김함으로써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이 떠오를 때면 긍정적인 감정과 전망을 더욱 적극적으로 떠올려서 이를
해독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부정적 경험과 연관되는 긍정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떠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정적 기억은 일단 의식선상에 떠오르기만 하면 매우 취약해진다는 특성이 있다. 좋은 경험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도 가능하다. 우리의 뇌는 진화의 특성상 부정적 편향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를 고려해 보면 행복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취하여 내면화하는 대신 부정적 경험은 찾아내어 뽑아내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 뇌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더욱 기울어지게 되어 온통 부정적 기억으로 가득 찬 잡초밭이 되고 만다. 매일 유익하고 좋은 경험에 집중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계속하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이 자라나면서 점차 행복한 뇌가 만들어진다. 보다 낙천적이 되고 회복 탄력성도 증가되고 감성이 풍부해지고 트라우마에도 잘 대응해 나아갈 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게 된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심혈관계가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행복한 뇌와 더불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만약 어린 시절부터 좋은 경험을 취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하루에 일과를 마칠 때쯤 또는 잠깐 틈이 생겼을 때 짧은 시간이라도 그날 경험한 좋은 일이나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친구들과 모여서 한 축구 시합이나 농구 시합에서 이겼던 일, 또는 귀여운 강아지와 놀았던 일,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일과 같은 즐거운 일들을 적극적으로 회상하여 이런 긍정적 경험들이 뇌 속에서부터 가슴속 깊이까지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좋은 경험을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것은 곧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을 행복감과 충만감 그리고 여유로움과 관용성으로 대체해 주는 것이다. 명상이 부교감 신경계나 뇌의 여러 부분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여러 유익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연구원 결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첫째, 하버드 의대 심리학자 사라 라자르 박사팀은 명상을 하면 선피질, 해마, 전전두피질에 있는 뉴런 세포체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포체가 커졌다는 것은 세포의 활동이 보다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또 노화가 진행되면 피질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는데 명상을 하면 이런 현상이 줄어들고 오히려 피질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며 주의 집중력과 같은 인지 능력과 연민, 공감, 사랑, 그리고 진화력과 같은
감성 능력, 사회성 능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명상은 긍정적, 낙천적 기분을 관장하는 좌측 전전두엽의 활동성을 높인다.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자 리처드 데이빈스는 연구에서 거듭하여 입증하였다. 셋째, 수십 년간 명상을 수행한 티베트 불교 승려들의 경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기분이 들 때 나타나는 좌측 전전두피질의 기능 우세성과 감마파가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이 승려들에게서는 뇌피질의 여러 부위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다양한 신경원들이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신경공조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도 관찰되었다. 이는 뇌피질의 여러 영역들에 널리 펴져 있는 뉴런들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높은 집중력, 기억력, 인지활동, 감정활동 또는 의지활동 등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명상은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 수준을 낮추고 면역계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명상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뜻이다. 다섯째, 명상은 심혈관계질병, 천식, 당뇨병, 생리전 증후군, 만성통증 등의 신체적 질환과 불면증, 불안, 긴장, 공포증, 우울증, 섭식장애 등의 심리적 신체적 장애의 개선과 치유에 도움을 준다. 사랑과 미움만큼 유행가, 영화 또는 드라마의 제목으로 많이 사용된 소재가 있을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일 것이고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주제였을 것이다. 이것은 곧 사랑과 미움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이리라. 북아메리카 원주민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진 체로키 인디언의 전설 중에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두 마리 늑대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늑대 두 마리가 살고 있는데 한 마리는 사랑이란 이름의 늑대이고 또 한 마리는 미움이란 이름을 가진 늑대다. 사람에 따라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악하고 욕심 많은 악한 성품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성품의 차이는 이 두 마리 늑대를 평소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늑대의 주인이 평소 사랑이란 놈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가 아니면 미움이란 놈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가에 따라 성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랑이란 늑대는 온화한 성품의 기본 바탕 위에 친절과 사랑,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특징으로 하는 착한 늑대이다. 반면 미움이란 늑대의 이름은 적대적 성품의 기본 바탕 위에 두려움과 분노, 불신과 탐욕의 마음을 특징으로 하는 사악한 늑대이다.
그러면 과연 미움이를 사랑이로 바꿀 수 있을까? 또는 사랑이를 더욱 크고 튼튼하고 믿음직하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 진화의 긴 역사 가운데 사랑이 미움보다 생존에 더 유리했을까? 아니면 미움이 사랑보다 생존에 더 유리했을까? 인간은 협동적이고 공감 능력이 있으며 사랑의 힘을 중심으로 진화하여 생존력을 키워왔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타적 사랑과 협조보다 이기적이며 잔인하고 살육적이고 파괴적인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왔단 말인가? 오랜 진화의 역사 동안 우리의 조상들은 굶주림, 추위, 더위, 포식자의 위협, 질병 등과 같은 거친 환경과 열악한 생존 조건에 노출되어 왔다. 더구나 기후의 변동에 따른 먹이 자원의 부족은 인간이 심각한 굶주림과 아사를 겪게 하고 종족들 간에 서로 침략과 약탈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웃이 서로 협동하거나 경쟁적이야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웃에 대한 협동성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촉발하는 신경망과 적대성과 같은 적의감을 촉발하는 신경망이 동시에 발달되어 왔다. 편도체는 분노, 두려움, 긴장 등과 같은 혐오감을 야기케 하는 뇌 속의 경보 장치이다. 편도체가 정확한 정보 없이 위기 사태로 판단하고 빠른 속도로 경고음을 온몸으로 전파시키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증오의 늑대가 미쳐 날뛰게 된다. 그러면 사랑이나 협동의 대상, 즉 우리 편의 범주가 축소되어 극심할 때는 나를 제외한 모든 대상이 나의 적이 되기도 한다. 우리 편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는 순간 뇌와 마음은 자동적으로 상대를 평가절하하고 나쁜 대상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적들에게 공포와 절망감을 주기 위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게 된다. 이렇게 미움의 늑대가 날뛰게 되면 온갖 비극적 결과들이 전개된다. 그러나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움의 늑대가 반드시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사랑의 늑대가 가진 힘을 더욱 키워서 미움의 늑대를 수용하고 달래면 된다. 이것이 곧 사랑의 힘으로 미움을 없애는 것이다. 미움을 없애는 데는 사랑의 힘을 더더욱 키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일상생활 속의 호흡 명상. 심호흡이 점차 더 자연스러워지면 일상생활의 각종 활동에 심호흡법을 결합시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보자. 예를 들면 아래 열거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활동 등에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뛰어들지 말고 적어도 서너 번 정도 심호흡을 먼저 한 후에 마음이 안정되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황급하게 바로 전화를 받지 말고 서너 번 이상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전화를 받는다.
집을 나와 외출하려고 할 때 심호흡을 서너 번 이상 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챙길 것을 다 챙겼는지 살펴보고 외출한다. 멈춤 신호에 걸려 대기하고 있을 때, 차를 몰고 있을 때나 횡단보도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몇 차례 심호흡하면서 느긋하게 진행 신호를 기다린다. 식사를 하기 전 서너 번 이상 심호흡하여 마음이 안정된 후 식사를 시작한다. 새로운 과업을 시작하기 전 서너 번 심호흡하고 새로운 일거리의 목적과 줄거리를 대충 살펴보고 시작한다. 잠자리에 들 때 여러 차례 심호흡하여 마음이 안정되면 오늘 경험한 많은 일들 가운데 좋은 경험만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든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나지 말고 쾌적하고 아늑한 잠자리에서 2, 3분간 심호흡하고 일어난다. 그 외 많은 일상활동들,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활동에 뛰어들지 말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상황을 살피고 난 후 시작한다. 지금까지 명상이 뇌를 바꾼다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